글로벌 PHP 기술 트렌드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모던 PHP 유저 그룹 2024년 12월 정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DB 프라이머리 키는 오토 인크리먼트만 사용할까? 주제로 리소스의 아이디를 결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이라는 이야기로 발표 맡게 된 파인드스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아이덴티파이어, 고유 식별자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웹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할 때 엔티티의 아이디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는 각 엔티티별로 유니크해야 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가 결국은 DB 테이블에 저장하게 되면 대부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리고 어, PHP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짝이 MySQL을 많이 사용하니까 요즘은 뭐 다른 RDBMS나 또는 NoSQL도 많이 사용하지만 전통적으로 뭐 APM이라고 해서 MySQL 많이 사용했으니까 MySQL을 예로 들면 MySQL에서는 이런 아이디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또는 그 방식을 이제 주로 오토 인크리먼트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떤 PHP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할 때 아이디를 오토 인크리멘트 아이디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이디를 오토 인크리먼트로 하는 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이디를 오토 인크리먼트로 지정하는 경우라는 거는 DB한테 이 아이디의 시퀀스를 이제 위임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넘버 아이디를 우리가 주요한 프라이머리 아이디로 사용한다라는 의미고 MySQL 같은 경우에는 뭐 int는 4바이트 그리고 bigint 같은 경우는 8바이트 정도의 이제 ID 제너레이션 레인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큰 값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저 테이블의 아이디를 생성한다고 하면 지금 이거 얼마일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그러니까 21억 정도의 유저를 생성할 일은 거의 없겠죠. 네. 우리가 전 세계 60억 인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아주 큰 빅테크 비즈니스를 만들지 않는 이상 21억을 넘는 거를 커버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특정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킥값이 레인지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런 ID 값을 사용하는 게 인트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빅인트를 많이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아이디를 오토 인크리먼트로 사용한다는 거는 이제 왜 사용하냐 생각하면 결국 순차적인 값을 생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아이디 생성을 DB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성 순서대로 이렇게 어,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렬할 때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장점만 있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잘 쓸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즈니스 사이즈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우리가 스몰 또는 미디엄 비즈니스 사이즈의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디를 오토 인크리먼트로 사용해서 종종 URL이나 이런 데 녹여가지고 외부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뭐 간단한 뭐 서비스를 스타트업에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경쟁사가 있어요. 근데 경쟁사는 우리 서비스랑 비교해서 가입자 수가 얼마나 많지? 그러니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쟁사 서비스에 신규 사용자로 등록을 해보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이메일 하나만 있으면 새로운 소셜 로그인을 해서 가입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규 사용자로 로그인,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프로필 페이지를 주소를 받죠. 그랬더니
그 주소가 http의 service.com의 users의 12345라는 넘버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딱 느낄 수 있죠. 아, 아직 가입자가 12,345명밖에 없구나. 내가 신규 사용자인데 내가 12,345명, 5번째라면 이 서비스의 전체 가입자 수는 12,345명이구나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나? 뭐 그렇게 뭐 문제가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부의 지표라는 거는 어떻게 정제된 형태를 통해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오픈돼야 좀 리스크가 적은데 이렇게 그냥 의도치 않게 생성이 되면 좀 리스키할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불필요한 내부 정보의 추정이 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URL이 오토 인크리먼트로 지정을 했을 한 아이디를 바로 URL에 녹이게 되면 보안 취약점 스캔 또는 웹 공격을 할 때 이 URL 다음에는 지금 위에 유저스를 예시로 들면 12345번 다음에는 12344번도 있을 것이고 12343번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디에 대한 유추가 너무 쉽게 되기 때문에 보안 스캔을 공격하거나 또는 웹 공격을 하게 되는 경우에 리소스 접근이 너무 쉽게 추정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필터링을 하거나 레이트 리미트를 걸거나 이렇게 할 때 IP를 기반으로 뭔가 DDoS나 DOS 방어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스캔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URL 베이스로 할 때 이 URL 다음에 다른 URL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다른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이슈로는 거의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DB가 아이디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인서트 하기 전까지는 아이디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백엔드 서버, 즉그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아이디를 결정하지 않고 DB가 결정해 주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서버가 여러 가지 스케일 아웃이 돼서 다양한 분산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비즈니스가 커지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DB에 인설트 할 때 아이디가 결정이 된다는 거는 DB가 데이터를 적재하는 것 플러스 새로운 아이디를 부여하기 위한 시퀀스를 계산하는 작업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트래픽이 많아서 DB가 좀 밀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도달했을 때, 그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시점이 되었을 때는 나는 지금 데이터를 잘 적재하고 내부 RDBMS 인덱스를 생성하고 이런 작업도 바빠 죽겠는데 전체 레코드에 대한 카운트 시퀀스가 몇 개나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번 카운팅을 하는 아주 소소해 보이지만 그것도 DB의 레코드량이 많아졌을 때는 하나의 부가적인 작업이 되기 때문에 DB의 부하로 느껴질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결국 요거에 대한 오토 인크리먼트에 대한 거는 아이디 생성 책임이 DB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 뭐 인트 타입 하면 인트 고갈되는 시점이 빨리 도래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그런 서비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럴까라고 하면 아닐 수 있고 나중에 터질 수 있거든요. 네, 최근에 몇몇 장애들도 이런 인트 타입의 프라이머리 키를 오토 인크리먼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토 인크리먼트를 기반으로 한 넘버 키가 항상 좋을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비즈니스가 커져서 하나의 DB로 커버를 하기가 어렵고 뭐 샤딩이라든가 파티셔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해서 분산 DB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샤드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 샤드의 메인 구분자로서 이 오토 인크리먼트 아이디를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때는 다른 방식의 키 제너레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토 인크리먼트 대신 사용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UUID라고 하는 유니버셜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게 속칭 이제 문자형 아이디인 거죠. 이제 표준도 있고 RFC 412에 정의되어 있는 아이디 생성 방식이고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뭐 UUID 1, UUID 2, UUID 3, 뭐 UUID 4 있는데 그중에 현재로서는 UUID 4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83FDA 833 뭐 대시하고 86D9 대시 4913 대시 9729 대시 91F 20973 FA 52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전체가 128비트의 16바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오토 인크리먼트 대신 얘 그냥 쓰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써야 된다는 거죠. 장점은 이렇습니다. 일단 앞서 얘기했던 오토 인크리먼트처럼 요런 그 시퀀셜하게 증가하는 단조 증가하는 요런 아이디를 사용하는 단점을 커버할 수 있겠죠. 노출이 되더라도 의미를 알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DB 클라이언트에서 아이디를 결정 가능하기 때문에 분산이나 이런 환경에서는 좀 더 적합하고 그리고 객체가 인스턴시에이션 되는 순간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레퍼런싱을 맺거나 이런 작업들도 어떤 특정 ORM 레벨이라든가 뭐 이런 라이브러리 수준에서 좀 더 편하게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만약 뭐 JVM 랭귀지를 쓴다면 뭐 JPA에서 그런 키에 대한 로컬 캐시 같은 이런 걸 사용할 때도 조금은 로컬 캐시가 아닌가요? 네. JPA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 먼저 생성을 해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득이 있거든요. 성능의 이득이 그런 것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건 UUID라는 새로운 문자형 기반의 이런 아이디 생성 방식에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장점만 있냐? UUID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방법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UUID 말고 다른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앞서 얘기했던 그 오토 인크리먼트 아이디의 단점 중에 외부 URL로 노출이 됐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면 해시 아이디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아이디가 노출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상황을 회피해 보자라고 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가 뭐 오토 인크리먼트를 이미 쓰고 있고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썼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그걸 URL에 이미 쓰고 있다. 근데 URL에 통해서 썼을 때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면 이 해시 아이디라는 기법을 양념처럼 추가해서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정보 노출이 안 좋다는 걸 알지만 바꾸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럴 때 이 아이디를 외부에 노출할 때만 해싱해서 노출하자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해싱할 때 솔트 밸류 같은 것들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3SY5612가 알고 봤더니 내부에서는 1, 2, 3, 4, 5 같은 방식으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인크립트 했다가 디크립트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어떤 이 솔트 밸류를 바꾸면 저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런 건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가적인 작업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건 이 아이디가 그냥 넘버 아이디로 바로 노출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노출이 되어도 리스크가 덜한 방식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얘기했던 UUID가 좋긴 한데 좀 알아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문제가 정렬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UUID가 정렬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컨셉에서 ULID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ULID는 UUID의 단점인 정렬 불가 문제를 해결하는 컨셉이고요. UUID가 128비트 구조와
ULID는 UUID의 128비트 구조랑 호환이 되는 구조이면서 정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수문자 같은 것 좀 포함하지 않도록 일부러 URL에서 식별이 조금 더 그러니까 휴먼 프렌들리하게 설계가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URL 생성용으로 사용하기도 용이한데,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12EX8Y21KC3755F QF9 이런 식인데, 이 앞부분은 타임스탬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시간 값이고요. 뒷부분을 랜덤으로 채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생성을 할 때마다 그 해당 타임스탬프에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가 생성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 키는 정렬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더 다른 컨셉으로 뭐 나노 아이디 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UUID가 좀 무겁다. 이거 너무 무거우니까 좀 다이어트 좀 해보자. 그러니까 나노 아이디는 UUID에서 일부 알파벳을 좀 뺍니다. 뭐 맨날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L이랑 I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단순화 시켜가지고 UUID보다는 좀 작고 빠르게, 그래서 얘는 128비트가 아니라 125비트만 쓰고 URL 세이프하게 이렇게 신경을 쓴 녀석들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UUID랑 오토 인크리먼트부터 해서 UUID랑 뭐 해시 아이디랑 ULID랑 이런 것들을 쭉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 좀 진짜 한 라지 사이즈의 비즈니스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드려 볼까 해요. 제가 앞서서 스몰 비즈니스 또는 미디움 비즈니스에서는 그러니까 오토 인크리먼트 아이디가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분산 시스템이 들어가면 오토 인크리먼트 아이디는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즉 분산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 어떤 리소스에 대한 생성이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산 시스템을 사용할 때 UUID 같은 것들을 쓰게 되는데, 이 UUID를 쓰면 또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요. 아이디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오토 인크리먼트에서 인트는 4바이트였고, 어, 인트 4바이트였고, 이제 빅인트도 8바이트고, 이제 UUID 같은 경우는 128비트니까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스토리지를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도 나름의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또 UUID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제 디스코드나 트위터, 카톡과 같은 메신저 회사를 생각을 해보면 수조개의 유니크 메시지 아이디 발급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조개라고 하니까 이미 오토 인크리먼트에 10억, 20, 몇십억 단위는 이미 초과했고, 뭐, 빅인트를 하더라도 그런 걸 사용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 이 UUID의 그 조합 가능한 수가 5.3 곱하기 10의 36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거의 뭐, 이걸 다 채울 확률은 없죠. 하지만 0에 가까운 충돌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결국은 랜덤한 숫자 또는 랜덤한 문자열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랜덤한 문자열을 생성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충돌 확률이 제로가 아닌 거죠. UUID도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제로는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디스코드, 트위터, 카톡과 같은 이런 메시지를 지금 이 순간 1초에도 몇십 개, 뭐 몇백 개, 몇천 개가 생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 된다면, 앞서 얘기했던 뭐 오토 인크리먼트 이런 거 당연히 못 쓸 거고, UUID도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어떻게 하다가 보면 진짜 0에 가까운 확률이지만 아이디가 충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충돌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산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 분산 시스템에서는 아이디를 좀 다른 방식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산 시스템을 사용할 정도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아이디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제가 전체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방식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스노우플레이크 아이디 제너레이션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이제 여러분들 얼마 전에 눈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눈송이가 이렇게 하나씩 내리는 걸 의미하는 건데 왜 눈송이라고 했는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노우플레이크 아이디 제너레이션은 트위터에서 자기네들이 내부에서 아이디 제너레이션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서 논문을 공개해서 많이 유명을 해줬고 현재는 트위터도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리고 약간 아웃데이트 되긴 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새롭게 어떤 분산 시스템과 같이 대용량의 메시지 아이디 같은 것들을 제너레이션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접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어, 앞부분에 이제 사인 비트 1비트 그리고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를 나타내는 41비트 그리고 중간에 이제 10비트는 워커 아이디 마지막은 12비트가 이제 시퀀스를 나타냅니다. 근데 전체 이제 64비트의 아이디 제너레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요걸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좀 개념적인 도식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제 키 제너레이션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왼쪽에 있는데요. 얘네들은 뭐 키 제너레이션 클라이언트라고 했지만 엄밀하게는 그냥 백엔드 서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백엔드 서버가 있고 중간에 이제 아이디 이제 워커 아이디 제너레이터가 있고 워커 아이디 제너레이터가 다시 질의를 하는 워커 아이디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뭐 대부분은 주기퍼 같은 걸 많이 씁니다.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백엔드 서버가 야, 나 워커 아이디 몇 번이야? 나는 몇 번째 워커니? 라는 거를 이제 워커 아이디 제너레이터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너는 1번이고 너는 2번이고 너는 3번이고 너는 4번이고 너는 5번이고 너는 6번이고 이런 식의 응답을 워커 아이디 제너레이터가 각각 응답을 해줍니다. 근데 워커 아이디 제너레이터도 이 안정성을 위해서 레플리카를 하나만 운영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커 아이디 제너레이터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워커 아이디 제너레이터가 각각의 백엔드 서버, 즉 키 제너레이션 클라이언트한테 고유한 워커 아이디를 부여하거든요. 근데 그 고유한 워커 아이디를 부여할 때 그 겹치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3번 노동자와 뭐 4번 노동자가 있는데 그거를 이 사람도 3번 노동자, 저 사람도 3번 노동자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디 제너레이터가 워커 아이디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워커 아이디를 할당할 때 이 워커 아이디 컨트롤 플레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주키퍼한테 물어봅니다. 야, 아이디 시퀀스 몇 번으로 하면 되니? 이를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식의 구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거가 조금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제 실제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주키퍼는 좀 생략을 하고 워커 아이디 제너레이터와 워커 아이디 제너레이션 클라이언트인 백엔드 서버 세대의 케이스만을 이제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백엔드 서버가 1, 2, 3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1, 2, 3이 아이디 제너레이터한테 물어봅니다. 나는 워커 몇 번이니? 나는 워커 몇 번이니? 나는 워커 몇 번이니? 하는데 각각 워커 1, 워커 2, 워커 3이라고 지정을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여기를 예시로 해서 여기에 그러면 워커 아이디 2번이 지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워커 아이디 2번에 대해서 실제 아이디에 대한 제너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좀 딥하게 가볼게요. 그러면 제가 앞서서 이 스노우플레이크 아이디 제너레이션이 앞부분에 41비트가 타임스탬프이고 중간에 10비트가 워커 아이디이고 뒤에 12비트가 시퀀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 키 제너레이션 클라이언트인 백엔드 서버가 워커 아이디 2번을 부여받았을 때 내부에서 아이디를 어떻게 제너레이션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이 타임이고 뒤에 워커, 마지막에 시퀀스다라고 하면 2024년 12월 4일 오후 10시 그리고 밀리세컨드 기준으로 000 타임스탬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워커 아이디가 내가 아까 워커 아이디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2번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어떤 아이디를 생성을 해야 되는 요청이 발생하면 이 백엔드 서버가 시퀀스 카운터를 통해서 이때 만약에 무언가를 해야 되면 1번, 너는 이 리소스는 번호가 1번이야 라고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동일한 그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밀리세컨드 안에 두 번째 요청을 받으면 카운터가 하나 증가합니다. 그래서 시퀀스 카운터가 하나 증가해서 너는 아이디가 2번이야 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생하면 당연히 넌 이번엔 3번이야 라고 지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밀리세컨드가 1 지나면 00, 1 지나면 그때 다시 발생하는 시퀀스 카운터는 1부터 다시 초기화돼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모든 백엔드 서버가 각각 고유한 워커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밀리세컨드 단위에서 카운터를 통해서 카운터를 넘기지 않는 요청까지에 대해서는 모두 고유한 아이디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고 얘네는 충돌 가능성이 0입니다. 네, 충돌 가능성이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UUID를 써도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스노우플레이크 방식으로 쓰면 방금 보여드린 이런 동일한 타임스탬프 밀리세컨드 단위의 타임스탬프에서 워커 아이디가 고유하다라는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시퀀스 카운터가 1, 2,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특정한 바운더리 레인지 안에서는 아이디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는 충돌 가능성이 0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약이 있는데 항상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전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비트의 그 사이즈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1ms 사이에 워커에서 처리하는 ID 제너레이션 카운터가 시퀀스 카운터의 비트 수가 2의 12 그러니까 12비트이기 때문에 2의 12개가 넘어가면 이거는 사용할 수 없는 ID 제너레이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이 워커 아이디의 비트도 2의 10승 그러니까 1024개니까 1024개를 넘어가면 이 스노우플레이크 아이디 제너레이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는 얘가 커버하는 타임이 얘 같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41비트니까 41비트를 뭐 60초 곱하기 뭐 1000 곱하기 뭐 60분 해서 24시간에서 360원 1년을 치면 약 한 69.73년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70년 가량을 넘어가게 되는 레인지를 커버해야 된다고 하면 얘를 못 쓰는 거죠. 근데 잠깐만 고민해 보시면 요게 요 비트를 지금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전체로 이제 요만큼의 비트를 64비트를 쓰고 있는데 그냥 요거를 타임스탬프를 조금 조정한다던가 비트를 41비트까지 쓰지 않고 뭐 40비트까지 또는 38비트까지 쓴다던가 그래서 1, 2비트를 다시 워커 아이디 쪽으로 좀 부여한다던가 또는 뭐 시퀀스를 조금 뭐 이제 더 카운터를 더 높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씩 조정을 합니다. 실제 현업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약간씩의 베리에이션을 가져가는 그 정도의 이제 역할을 수행해서 요 스노우플레이크 아이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까지 설명을 하는 게 오늘의 발표의 전체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리캡을 해보면 오토 인크리먼트 아이디가 그냥 많이 쓰시지만 알고 쓰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순차적으로 생성을 해주고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생성해주는 대로 정렬하게 용이하지만 여러 가지 뭐 URL에 노출되거나 뭐 스캔에 취약하거나 뭐 인서트하기 전에 아이디가 결정되지 않는다. 뭐 이건 아주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이 있고 라지 비즈니스로 넘어갔을 때는 트래픽을 커버하기 어려워지는 로드가 발생이
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분산 DB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UUID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UUID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 그중에서 UUID4를 쓰지만 이것도 뭐 마냥 장점이 있는 건 아니라서 다양한 뭐 해시 아이디, 나는 URL에서 노출되는 것만 바꿀 거야. 그리고 UID는 정렬이 안 되니까 정렬만 되게 바꿀 거야 하면 ULID. 조금 더 라이트한 거 없을까? 뭐 나노 아이디 이런 것도 있고, 이거보다 더 크게 분산 시스템에 완전히 충돌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니즈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스노우플레이크 방식의 아이디 제너레이션 같은 것도 있는데, 스노우플레이크는 타임스탬프와 워커 아이디와 시퀀스라는 구성을 통해서 충돌 가능성을 0으로 만들어서 아이디를 생성하는 기법이다. 다만 그걸 하려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키 제너레이션 클라이언트와 중간에 키 제너레이터와 그거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플레인까지 여러 가지의 아키텍처를 별도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아키텍처적으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DB와 API 서버와의 관계가 아니라 별도의 아이디 제너레이터와 그걸 또 관리하는 컨트롤러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성이 있는데, 요게 충돌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방법은 앞에 워커 아이디를 각각 발급받은 다음 타임 워커 아이디 시퀀스 카운터를 통해서 밀리세컨드 단위에서 총 해당 밀리세컨드에서 몇 개죠? 네. 밀리세컨드에서 2의 12승계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이고요. 네,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하고 디스코드 채팅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질문은 많이 없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니까 좀 질문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네, 뭐 질문을 기다리는 동안에 저기 혹시 그래서 이 중에서 직접 실무에 사용하신 거는 어떤 건가요? 어, 당연히 처음에 이제 배울 때는 오토 인크리먼트로 저도 많이 썼었고요. 근데 최근엔 저는 MySQL보다는 포스트그레스QL을 좀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는 오토 인크리먼트보다는 약간 뭐 시퀀스 같은 약간 별도의 또 다른 유사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해 본 거는 UUID를 많이 사용하진 않았고 ULID는 좀 많이 쓰고 있고 스노우플레이크 방식도 사용해 보았었습니다. 네. 그럼 저의 경험은 스노우플레이크 방식을 사용하셨다는 건 그러면 이제 그 직접 팀에서 이 스노우플레이크 아이디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로직을 구현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제가 아까 마지막에 스노우플레이크 방식이 타임스탬프가 69년.73, 그러니까 거의 70년에 가까운 타임 레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서비스가 지금 70년을 무조건 커버할 필요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레인지를 좀 줄이고 뭐 워커 아이디에 부여하는 비트를 좀 더 늘린다던가 이런 식의 좀 베리에이션을 이제 고민할 수 있었던 거는, 요거 조금 줄이고 대신 얘한테 조금 더 베리에이션 넣을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실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경험치는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을 뭐 티켓 제너레이션 시스템, 어떤 뭐 라벨러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긴 하는데, 어쨌건 기본 알고리즘은 요 스노우플레이크 방식이었고, 요거에 약간 변화를 주었 것들을 이제 제가 직접 구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말씀드려 보면, 요 요런 것들을 실제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결국은 백엔드 서버가 그 부트스트래핑 되는 시점에 워커 아이디를 자기가 할당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를 할당 받을 때 어떻게 스무스하게 주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저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 시스템을 많이 써서 이닛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아이디 제너레이터한테 자기의 워커 아이디를 발급받는 이런 시스템까지는 구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 네. 이건님 답변 되셨을까요? 참고로 그 유튜브에 올라가게 될 영상은 발표까지만이고요. Q&A 쪽은 없습니다. 네. Q&A 쪽은 이제 자르고 올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서비스는 이제 70년 전에 70년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확신이 있으신 거군요. 네. 어, 그렇다기보다는 그 알고리즘을 제가 설계한 건 아니었지만 그 디시전을 제가 한 건 아니었지만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뭘 했냐면은 그 정도 됐으면 중간에 한번 바꾸겠지. 약간 이런 생각인 거죠. 네,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나 아니고 다른 누군가 뼈 빠지게 새로운 신규 하겠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쯤 되면 그 좀 더 넓은 비트를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커버를 하면서도 퍼포먼스가 떨어지지 않는 그 정도의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그냥 좀 타이트하게 비트수를 구성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마치 원자력 발전처럼 지금 핵 폐기물은 나중에 미래에 발전된 과학 기술이 해결해 줄 거야. 그렇군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네, 그 지금 질문이 올라왔는데 혹시 그 채팅창 좀 디스코드 채팅창 보실 수 있으시죠? 예, 아, 보시고 네,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는 네, 질문을 네,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콩과 무진님. 네. 아, 닉네임 말해도 되나요? 아, 네. 어쨌건 괜찮을 것 같으면 안 올라간다고 하셨으니까. 시퀀스 기능 PGSQL DB에 너무 의존적인데 사용하는 게 적절할까요? 테스트 환경을 위해서 인메모 SQLite를 도입하면서 PGSQL 컬럼을 시퀀스 기능 때문에 골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최근의 트렌드가 대부분 DB에 의존적인 것들은 무언가 안 하려고 하는 추세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짧게 ULID를 좀 많이 저는 쓰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저도 아까 오토 인크리먼트나 시퀀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실제 프로덕션 레벨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키에 대한 제너레이션은 백엔드 서버가 그 객체 엔티티가 인스턴시에이션, 즉 메모리에서 생성이 되는 시점에 결정되는 구조를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의 개인적인 선호가 항상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꼭 그게 뭐 절대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DB를 제가 실제 MySQL 쓰다가 포스트그레스 SQL로 넘어간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백엔드 서버가 엔티티 인스턴시에이션 되는 시점에 결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고 그런 기법에서는 뭐 UUID나 ULID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현재는 UUID가 너무 좀 정렬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ULID를 좀 쓰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이승훈님, 네, 글을 찾아보면 시간 동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많은데 혹시 운영 중에 워커 간의 시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실까요? 시간이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키 제너레이션 클라이언트가 키를 결국은 제너레이션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백엔드 서버에서 생성한 이 타임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어쨌건 그 하나의 그 백엔드 클라이언트가 커버하고 있는 그 아이디 제너레이션 시퀀스에서는 어차피 그 타임이 카운터가 여러 번 올라가더라도 그 안에서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어떤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트래픽이 특정 백엔드 서버랑 계속 연결되거나 이런 식의 연결고리를 커넥션을 유지하는 스티키 세션이나 이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어떤 클라이언트가 메신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모든 트래픽들이
항상 제각각 다른 API 백엔드 서버로 가면 말씀하신 대로 그 순서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 커넥션 툴이라고 하긴 좀 못하지만 그렇게 그 중간에 어떤 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과 해당 특정 백엔드 서버가 연결된 이런 커넥션을 유지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조치를 한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동기화가 아주 중요하긴 하다. 네, 그래서 이게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밀리세컨드까지 좀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밀리세컨드 안에서 밀리는 거는 그렇게 어, 이슈가 그 안에서 카운터는 좀 문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밀리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맥스 뭐 1초까지는 허용하겠다. 이런 것들을 SLA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정을 걸고 그 안에서는 이게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하고 하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백엔드 로직을 구현하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실제 프로덕션에서 저 정도의 아주 라지한 비즈니스에서. 승현님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은 지금 메시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뭐, 텍스트가 아니라, 나는 직접 음성으로 말하고 싶다라고 원하시는 분도 있으면은 제가 연설자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어, 없으신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약간 이제 이거 이제 발표 들으면서 예, 일단 우선 발표에 또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UUID 말고 그 ULID였나요? 그거랑 뭐또 나노 아이디 하여튼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건 오늘 발표를 듣고 네,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 이런 것도 있구나. 네,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오늘은 이제 제가 발표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약간 저는 이제 좀 타파 개발자잖아요. 네, 그래서 꼼수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제가 어, 약간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지금 뭐 우리는 스노우플레이크 아이디 방식 이런 것까지 개발하기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 아이디를 쓰고 뭐 이제 그런 이제 DB에게 그런 이제 아이디를 맡기는 이유가 내가 직접 아이디를 생성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동시성 문제라든가 그런 거 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DB한테 맡기면은 이제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 제너레이터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는 어렵고 DB는 의존적이고 싶고 그런데 뭐 그 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아이디가 빅 인트도 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 사실 빅 인트가 넘을 정도면은 음, 네, 엄청 잘 된 서비스라서 그만큼 뭐 충분히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럼에도 이제 뭐 아니다 싶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런 이제 그러니까 아이디 제너레이터 담당하는 테이블 하나 만들고요. 거기는 이제 그냥 진짜 걔는 오토 인크리먼트만 하는 거죠. 네, 다른 건 안 하고요. 그 컬럼 딱 하나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디는 이제 복합키로 해서 타임 스탬프하고 오토 인크리먼트를 합치고요. 근데 이제 그럼 오토 인크리먼트가 당연히 꽉 차겠죠. 이제 매일매일 오토 인크리먼트 리셋합니다. 그러면은 네, 타임스탬프 플러스 매일매일 0부터 시작하는 1부터라고 해야 될까요? 네, 1부터 시작하는 오토 인크리먼트 이렇게 조합해서 복합 키로 그래서 이 모든 걸 DB에게 다 이렇게 맡겨서 해결하는
요런 제 꼼수도 네, 있다는 거를 한번 공유 한번 드려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인데 되게 신선하군요. 네, 되게 참고하겠습니다. 아, 예. 재밌군요. 저는 언제나 항상 남들 안 하는 이상한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있어서. 예. 제가 발표하다가 그 하나 빼먹은 것 같긴 한데 예, 이 말씀해 주세요. UUID가 단점을 제가 빼먹었는데 여기 명시적으로 안 썼네요. 그러니까 단점이 이게 128비트, 그러니까 16바이트다 보니까 키가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얘를 우리 아이디는 레퍼런스를 많이 걸잖아요. 그럼 인덱스를 많이 걸거든요. DB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오리지널 테이블이 있으면 그 테이블을 참조하는 다양한 파생되는 릴레이션 관계에 있는 테이블들이 있고 그럼 거기마다 전부 다 인덱스를 걸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한 뭐 1억 건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UUID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고 그러면은 그게 모두 16바이트여야 되고 그럼 그거를 참조하는 테이블들이 만약에 5개가 있는데 그러면 5억 건이 되니까 128 16바이트 하고 어쩌고저쩌고 인덱스까지 하고 계산하면 거의 한 인덱스 사이즈만 한 100기가 정도 잡아먹게 되는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또 UUID. 그 내용을 제가 이제 하다가 보면 좀 까먹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관 생각하면 민건님이 얘기하신 그런 내용이 오히려 더 어떤 비즈니스 사이즈에서는 더 적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채팅창에 좀 이렇게 입력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예, DB를 키워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DB를 키우는데 DB가 무한정 스케일업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져요. 네. 뭐 AWS 같은 거 쓰셔도 DB 스케일업이 진짜 돈이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분산 DB를 고민하게 되는 점이 언젠가는 도래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그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정말 좋은 발표해 주셔서 어, 언제나 항상 제가 기대한 거 이상의 발표자분들이 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정말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셔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2024년 12월 정모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및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정모에서 뵙겠습니다.